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자로 6월 17일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 원래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6월 17일자 오전 10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정부 합동해서 다른 부처하고 연결된 내용들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보면요. 이번에 22번째 발표였고요. 정말 이 현재 정부 들어서서 22번이나 뭔가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22번째의 어떤 그런 발표들을 해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또 그만큼 정부가 노력한다 이런 생각들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번째나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계속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잠잠할 만하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닥 서민들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그러한 현상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 먼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제 기자님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고 인터뷰도 많이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쇼킹하고 가장 효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로 뭔가 많이 발표를 한 것 같긴 한데 이 사항에서는 가장 쇼킹하고 규제가 가장 강렬한 것은 뭐냐면 역시 규제 지역들을 지역적인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하나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현재 그 이번에 발표된 오늘자로 6월 17일자로 발표된 규제 지역들이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발표된 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당연히 서울 지역은 다 이전부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포라든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포곡이라든가 광주, 초월이라든가 남양주, 화도라든가 안성의 일죽, 죽산 이런 지역들 빼고는 모든 지역들이 조정대상 구역이 됐다. 조정대상 구역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같은 것들이 중과되기 시작하고요. 또 대출에 있어서의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대출을 뭔가 빌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이 옹진군하고 강화군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당연히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모든 규제들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같이 함께 그 지역이 어떤 규제 지역만 되면 줄줄이 다 따라가는 규제들이 계속 오늘자부터 시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이제 다음 이 길인 내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미 세종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특이하게 비수도권 지역의 대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주까지도 원정 갭 투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대전하고 청주 지역들도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첩적 규제인 것이 조정 대상 구역이면서 또 투기과열 지구인 데가 상당히 중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데가 이중 규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역시 서울시 전체는 조정 대상 구역이면서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에 과천이라든가 성남, 분당이라든가 이런 투기과열 지구였죠. 그리고 이번에 오늘자로 추가된 데가 성남 중에서도 또 구도심의 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 상승을 이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수정구가 또 포함이 됐고요. 광명 하남은 기존부터 투기과열 지구였는데 이번에 수원시 전체, 그 다음에 안양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대상 구역이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규제가 더 강력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 안양, 그 다음에 안산, 단원구라든가 구리, 그 다음에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지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도 됐고요. 인천에서는요. 인천 전체가 아까 광화군하고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정대상 구역으로 묶였다고 하는데 그 지역들 중에 세 군데 인천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한꺼번에 점프를 했습니다.
원래는 조정대상 구역조차도 아니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두 단계나 점프를 해서 투기가열 지구까지 묶여 버렸습니다. 상당히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조정대상 구역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의 대구 수성구라든가 세종시는 원래부터 투기가열 지구였는데 또 아까 대전 전체가 조정대상 구역인데 대전 중에서도 특별히 대전 동구라든가 중구, 서구, 유성구가 또 가장 핫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도 두 단계를 점프를 해서 투기가열 지구까지 한꺼번에 상당한 큰 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규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지역적인 조정대상 구역의 새로운 편입, 또 두 단계를 띄었다 아니면 기존의 조정대상 구역이었다가 투기가열 지구가 된 그러한 지역들이 된 것이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각각의 규제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된 것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규제일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투기가열 지구에 대한 또는 조정대상 구역에 대한 그 규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약간 그 분홍색 계열의 이런 빨간색 지역들이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투기가열 지구, 또 그 업그레이드된 투기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토부 원문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떠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빨간색들 외곽에 보면은 약간 황토색, 약간 짙은 노란색 있는 지역들이 조정 대상 구역이고요. 하얀색은 이제 규제 지역이 전혀 아직도 아닌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청주, 그 다음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가 전체가 이 노란색이고 특별히 아까 중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중구 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한꺼번에 점프를 해서 두 단계를 점프를 해서 투기가열 지구까지 규제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을 약간 도식화해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현행은 투기가열 지구라든가 조정대상 구역 지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어떤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이 돈을 매수하는 이런 금액을 어디에서 조달할 건지에 대한 이제 자금 조달 내역서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오늘자부터 발표가 됐냐면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금액 묻지 않아. 3억, 2억, 아니면 4억, 5. 예전에 3억 이상 이었는데 지금은 2억 5천짜리도 1억 5천짜리도 모두 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년,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아마 9월 1일부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억이든 3억보다 높든 낮든 간에 상관없이 이 돈 어디서 난 거니? 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당장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규제 지역 내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조정대상 구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투기 지역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곳들을 통틀어서 규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1년 안에 그 대출받은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에 9억 이상 주택을 구입했을 때 1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구역,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보다 조금 규제가 낮은 지역이잖아요. 조금 덜한 지역인데 그래도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모든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구역까지 포함한 이 세 군데 3대 규제 지역의 모든 구역에 금액 상관없이 어쨌든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모두 다 6개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가느냐? 예, 그게 아니고요. 안 들어가면 과태료 엄청나게
때리겠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시행 시기가요.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7월 1일자예요. 7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에 어쨌든 집 살 때 대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집에 6개월 안에 이사 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이라거나 투기지역이라거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들은 이런 규제가 전혀 없으니까 요거는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규제 지역 내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그런 거고요. 이미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사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뭐 2주택자이거나 뭐 아니면 다주택 2주택자 같은 건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1주택자가 하나 더 사는 경우, 그러니까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 두 군데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 지역에 있을 때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규 주택을 전입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1년 안에 이제 1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정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조정대상 구역 안에 집을 하나 더 샀을 때는 2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대신 대출을 받을 때 말이에요. 대출을 일으키면서 집을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부터 발표한 내용들은 이런 거죠. 그 모든 규제 지역, 조정대상 구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지역 이 모든 세 군데 3대 규제 지역 모두 다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즉 1주택인 사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모두 다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역시 시행 시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 예. 앞서 2020년이라고 했는데 2020년 7월 1일 이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때리겠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아무리 내가 대출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 사지 마라 이런 어떤 정부의 그런 급박한 심정, 의지, 집값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나 그것이 너무 좀 과도한 어떤 규제를 틀어막는 것이라면 과유불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거주이기 전에 자유라든가 내 계획이 있다. 모두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그냥 뚝 잘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1년도 사실 짧은데 6개월이면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닌가. 아니면은 또 내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쪽으로 집을 대출받아서 사놓고 이사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은근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투기를 위해서 말 그대로 고고싱하는 그러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내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어느 정도 세분화하고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재산권 행사의 자유,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37조 2항에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행사라든가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제한하는 어떤 논리가 뭐냐면 공공복리, 국가 안녕, 안전보장,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무 과한 어떤 자유의 행사들은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분명히 37조 2항의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 아무리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간 어려운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이라든가 제도를 만들 때 규제를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의 규제가 너무 과한 규제가 되면 오히려 원래 좀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든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내용이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12.16
조치가 나왔을 때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요 부분 6개월짜리는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사실 집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뭐 보따리 다 싸들고 친구들이라든가 동창들 데리고 가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은 뭐 돈이 모자라서 뭐 전세를 빼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어떤 가격이 오르는 형국들을 가지고서 지금이라도 키핑을 해놓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 가면 다시는 나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뒤처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절절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매수했던 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하게 6개월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좀 과한 규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갭 투자 방지 그동안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갭 투자 방지라는 것이 내가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갭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안 나면 전세가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만큼인데 전세가 이만큼이어서 전세를 안고 사면 요만큼의 적은 현금으로도 내가 집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적은 현금을 가지고 전세와 매매 그 갭만 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매매가 오르면 실제로는 실투자 금액 얼마 안 넣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많이 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갭 투자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올라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민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런 게 좀 많았나 봐요.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전세를 주는 거예요. 아주 내 집 가격보다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금액으로 전세가가 계속 요즘에 저금리 때문에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아요. 근데 다른 데 전세에 들어가 살려면 또 돈이 좀 전세 보증금으로 묶이니까 그 다른 데 전세 들어가 살면서 내가 다른 데 전세 들어간 그 전세 보증금에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절이 또 금리도 상당히 낮으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요. 말 그대로 갭 투자하고 또 나는 내가 산 집에 안 살고 다른 데 전세 들어가고 저렴한 금액으로 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돼서 그 또 거기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으로 리턴되는 돈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갭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도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제를 하고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어쨌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원을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샀다가 이제 전세를 놓고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가 원래 세준 집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 들어간 전세로 세 주고 전세 내 집은 전세 주고 새로 들어간 전셋집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일으켜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그래도 시의적절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에 혹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기존에 나갔던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해소한 걸로 됐다. 그러면 이런 갭 투자를 계속 널뛰기 뭐 새끼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제들을 막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일리 있는 조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이런 어떤 1번상 즉 투기지역 내 또는 투기가을 지구 내 3억 원 초과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 규제 시행 전, 그러니까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이거는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닌데 그때 이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 투기 가을 지구 내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또 3억 원짜리 이상 되는 주택을 샀을 때는 이것도 역시 아예 기존의 대출을 확실하게 즉시 해소하는 이런 것들도 보증기간에 어떤 그 내규 개정 이후에 즉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증기간에 어떤 내규라든가 예규 이런 것들 개정 이후에 하게 되니까 이것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또 이 안에 행간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잖아요. 자, 집 샀다, 대출 끼고 샀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집에 전세 산다. 다른 집에 전세 살 때 그 전세에 대해서는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 새끼치기를 해서 또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 규제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어떤 구멍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보면. 그러면 지금도요. 대출 안 받고 그냥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이만큼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출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사면 대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안고 사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또 없는 거죠. 아닌가?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리면 또 그런 규제가 또 언젠가 나올 수가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대출 안 받고요. 현금으로 갭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찰 부자들은요. 더 부자들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거예요. 씁쓸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언론에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은 이미 강화가 돼 있었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1차 안전진단이 구청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밀안전진단은 이제 시에서 하는데 그 1차 안전진단의 권한을 시로 이관하겠다. 그러면 좀 더 그 상급 기관에서 1차 안전진단부터 실시를 하겠다. 그러면 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 제도가 있으니까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들이라든가 그 구청에 있는 시민들, 구민들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1차 안전진단을 좀 느슨하게 통과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로 모든 걸 1차, 2차를 모두 다 더 상급 기관이 시로 이관을 하면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코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에서도 구청별로 안전진단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내려서 통제를 하고 있었던 터라 이 부분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별로 심각한 규제 아닙니다. 그냥 원래부터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규제들은 충분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이거 제가 보기엔 이번 규제 중에 가장 쇼킹했던 건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놓고 새 아파트 들어가는 입주권, 추가 분담금 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근데 내가 거기에 얼마 살았냐 이런 거 안 따졌고 그냥 소유자면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유자이면서 그 낡은 집에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입주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헐.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뭐 좋아요. 뭐 재건축이 워낙 투기가 우려가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이게 이제 기준일이 뭐냐면 분양 신청하는 때로부터 역산해서 2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샀던 시점이라든가 내가 매수했던 시점이 분양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인지 1년 반 전인지 3년 전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분양 신청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샀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살았냐? 근데 내가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데 청약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낡은 집이라도 사서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샀는데 그 낡은 집에 주거환경 열악한 집에 내가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된다? 물론 이 실거주 2년은요.
연속 2년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2년, 뭐 1년, 뭐 6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합산 총 2년이면 되긴 하는데 이거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번 그 조치들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헐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합원 자격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 규제가 있는데요. 조합원 자격 규제뿐만 아니라 요거는 아마 제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있잖아요. 그때 그 초과이익 환수를 계산하는 산식이 준공시의 가격하고 이걸 빼주는 산식이 준공시의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었고 빼주는 산식은 공시지가로 빼주다 보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높아지도록 좀 계산식이 돼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동일한 기준을 맞추겠다. 준공시의 이제 종료시 시점의 실거래 가격이면 아래쪽에 있는 빼주는 산식도 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당시에 실거래가 상당액으로 빼주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의 계산 그 과표가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좀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요 부분만 떼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또는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요것도 되게 쇼킹하죠. 매매 사업자 일부러 내가 냈을 수도 있고 임대 사업자 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자 규제 지역 내 이런 것들 모두 다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겠다. 이제는 현찰 주지 않고서는 규제 지역 이제 조정 대상 구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모두 다 이제는 안 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것도 약간 서늘한 얘기고요. 법인 규제들 해서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사실상의 개인이지만 법인 만들어서 양도세 중과를 좀 해지하고 좀 하는 뭔가 그 감소시키어서 절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것들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부과 안 했거나 공제해줬던 것들도 전부 다 개인처럼 똑같이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양도시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양도세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20%로 해주겠다. 굉장히 규제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1인 법인으로 주택 매매를 해서 법인 사업자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아닌 듯한 사실상 개인인 듯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규제하는 것들은 분명히 투기하는 분들의 편법, 소위 말하는 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이 더 많지만 주요 골격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설명드렸고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는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편으로 한 번씩 짤막짤막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편을 좀 나누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편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편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